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다문화 2의 제15강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데, 출입국 관리법은 조금 양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으로 쪼개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 바랍니다. 입법 배경 및 목적을 우선 살펴보면요. 입법 배경은 1963년에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의 출입국에 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러한 출입국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어지는데, 1963년에서 법은 만들어지지만 사실상 이렇게 출입국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이 특별하게 아주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1988년 우리나라의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죠. 이 올림픽 이후 외국인의 입국과 방문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 관리 등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이 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국적법을 살펴봤는데, 그 국적법과 또 출입국 관리법의 내용들을 같이 보면 일부는 상당히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이 수록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법 목적을 볼까요? 법의 입법 목적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더불어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국을 통해서 안전한 국경 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볼까요? 이 법에서는 출입국 관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빡빡하게 설명이 되어질 수는 있는데, 법의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을 어떻게 다운받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들어가서 해당 법을 검색하시고 다운받아서 출력하셔서 보시면 우리가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빠짐없이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출입국 관리법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언어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어떠한 부분들이 나오냐면, 국민은 누구인가 라고 정의되고, 이 법에서 외국인, 난민, 여권, 그리고 선원 신분증명서, 출입국항, 재공간의 장, 선박 등 승무원, 운수업자, 그러니까 승무원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 보호, 외국인 보호실, 외국인 보호소, 출입국 사법, 생체 정보, 이러한 내용들이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생체 정보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국내선도 이제는 생체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분증 없이도 비행기를 탈 수 있잖아요. 저도 생체 정보를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생체 정보를 등록을 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생체 등록을 신청을 하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아니 앞사람인 경우죠. 앞사람이 생체 등록을 하는데 제가 바로 뒤에 이렇게 서게 돼 있어요. 앞사람은 앉아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데 저는 바로 뒤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입력하는 내용들을 제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상황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를 했죠. 지금 국제공항에서 이렇게 생체 정보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 생체 정보를 등록함에서 앞사람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나 이러한 부분들이 뒷사람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국가 민원
번을 집어넣었더니 거기에서 한 번은 안 된다라고 피드백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 아니, 뒷사람의 서 있는 위치만 바꿔도 기억자로 바꿔도 안 보일 텐데 어쩔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재민원을 넣어서 그 장소의 그 위치를 바꿨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제는 생체 정보를 통해서 비행기 탑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국가 간의 출입국 상황에서도 생체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입니다. 좀 빡빡하긴 하지만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국민의 출국. 대한민국 국민의 출국은 어떻게 되느냐? 출국을 하려고 그러면 유효한 여건을 가지고 당연하겠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보화 기기에 의한 출입국 심사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 기기, 우리가 생체 그 기기 있죠? 생체 등록 기기를 통해서 출입국 심사로 가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신분증 없어도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국민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제출받은 생체 정보를 출입국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체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국의 금지입니다. 그럼 국민은 모든 사람은 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다음의 경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징역형,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이건 뭐냐면 집행유예를 받아서 아직 그 집행유예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요, 최근에는요,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러한 부분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출국의 금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누가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도 출국 금지, 6개월 이내에 출국 금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의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출국 금지를 당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지. 이 사람이 소재를 알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소 중지나 수사 중지가 되는데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출국하겠대. 그러면 사람 또는 도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출국 금지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지, 피의자 중지로 한정하면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역시도 영장의 유효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한다?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국 금지 기간의 연장, 6개월이라든지 3개월, 이처럼 출국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출국 금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국 금지가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해제할 수도 있죠. 어떨 때 해제가 되느냐? 출국 금지, 처음에 출국 금지에 해당하는 그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 금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는 인정될 때에는 즉시, 이건 그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즉시 출국 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출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출국 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국 금지 결정 등의 통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을 받고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했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 구두로 통지하는 게 아니에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요. 법무부 장관은 출국 금지를 해제하였을 때는 이를 즉시 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국 금지 결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다만 연장 기간을 포함해서 총 출국 금지가 3개월이 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사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3개월이 넘을 때는. 그리고 출국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출국 금지 결정을 통지할 수가 없죠.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다?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국 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김준호이 갑자기 출국 금지 결정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 결정이나 출국 금지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그 날이 지정된 날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날부터입니다. 이의 신청을 받으면 누가? 법무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고지해야 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인규는 다시 15일 범위 안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해서 총 30일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의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출국 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의 연장을 철회해서 이제는 출국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입니다. 이거는 긴급한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앞의 사유에 따라서 출국 금지가 되지만 지금은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긴급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면 긴급 출국 금지 명령 내려주십시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것이다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긴급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 긴급 출국 금지 요청한 때에는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 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해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출국 금지가 해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거절되면 그것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이것을 취하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있죠. 법적으로 할 때 한 번 취한 것은 그 취한 내용으로 다시 어떤 고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할 때에는 우리가 꼼꼼하게 잘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국이요. 국민은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입국하려고 하는 국민은 유효한 여건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국인의 입국입니다. 국민의 입국은 뭐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유효한 여건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가 있어. 우와,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일단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아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한 사람은 어때요?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제 친선이라든지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경우도 가능합니다. 난민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한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얘기하고 있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설명이 될 것 같아서요. 허위 초청 등의 금지입니다. 당연하겠죠.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어떤 내용이겠어요?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초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 보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 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이것은 어떻게 된다? 금지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사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사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인정서를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어떤 효력이 있는데 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이것은 허위 초청 등의 금지에 의해서 금지되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사증은 한 번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 사증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 사증으로 구분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은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누구에게? 제외 공간의 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고, 사증 발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누가 정한다?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증 발급 인정서입니다. 사증은 그렇다 치고 발급 인정서는 어떤 것이냐?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 발급 인정서를 사전에 발급할 수 있다. 사증이 나오기 전에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증 발급 인정서의 발급 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사증 발급의 인정서의 발급 대상, 발급 기준, 발급 절차는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류 자격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일반 체류 자격과 영주 자격이 있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을 가져야 외국인은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체류 자격은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90일 이내에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져 있는 체류 자격을 일반 체류 자격이라 얘기하고, 영주 자격은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체류 자격입니다. 일반 체류 자격에는 단기 체류 자격과 장기 체류 자격으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단기 체류 자격은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체류 자격이다 라는 거죠. 어떤 경우? 관광이라든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내의 기간에서 머무를 수 있는 체류 자격은 단기 체류 자격에 해당되고, 장기 체류 자격은 90일을 초과하여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 기간의 상한 범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 유학이라든지 연수라든지 투자, 주재, 그 다음에 결혼, 이러한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장기 체류 자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그러면 단기 또는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영주 자격은 뭐예요? 외국인은 활동 범위, 체류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영주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요건이 뭐 특이한 것이냐? 아니죠. 일단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는 품행이 단정한 자. 우리가 국적법에서도 배웠죠. 품행이 단정한 자. 그리고 본인이 직접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체류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영주 자격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의 소득이나 또 가족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영주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때 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영주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가 있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있죠. 국적법에서 우리 배웠죠. 사람,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의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사람. 이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상기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 그래도 실력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에 금지 요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입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감염병 환자라든지 마약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인정이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어때요?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입국의 금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을 하려는 사람도 입국 금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어떻게 하는 것?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 질서 및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리 분별이 없고 국내 체류 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이라고 해서 입국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체류했을 때 누군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입국 금지가 될 수 있고요. 국내에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입국을 하려 그러면 영주권을 얻으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었죠?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반대죠. 그러한 조건이 안 되면 어떻다?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도 입국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된다? 입국의 금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고요. 1910년에서 1945년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일본 정부, 당시에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었던 정부, 일본 정부에 우월한 힘이 미쳤던 정부, 이러한 경우도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국 심사.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입국 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그리고 사전 여행 허가서, 사전의 여행 허가서가 유효할 것, 그리고 입국 목적이 체류 자격과 맞을 것, 체류 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하여져 있고 입국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바로 전에 봤던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국 시 생체 정보의 제공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어떤 경우 17세 미만이거나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생체 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생체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조건이 아닌 사람은 생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체 정보를 응해야 되고요. 외국의 생체 정보의 제출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거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받은 생체 정보를 입국 심사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당연히 이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보유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건부 입국 허가입니다. 조건부 입국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조건부 입국이 가능하고, 특별히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돼서 특별히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이거나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입국이 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증금을 어떨 때 쓰냐 하면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예치된 보증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기속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같이 했는데요.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법을 읽어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쉽게 법을 술술 익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입국 관리법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도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법에 지금 설명되어진 바로 뒷부분부터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